올해는 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오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2024년은 주가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중에 굉장히 조금 우여곡절이 작년보다도 더 심할 가능성, 복잡한 연립방 정식이 지금 주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그 첫 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뭐 조금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변동성이 큰 경제 지표보다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좋은 기업들을 네. 조금 좋은 가격에 사시는 노력이 올해 뭐 주식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허와 실 분석도 들어보는 시간, 매주 이 시간 모시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돼서 올해까지 이렇게 무자르듯 할 수는 없어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뭔가 시장 분위기는 약간 무자르듯 네. 그런 분위기네요. 이상하게. 네, 네. 이제 연말 연초가 조금 확실히? 확연히 네. 좀 다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트레이더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는 좀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보니까 연준이 뭐 금리 그렇게 빨리 내리는 거 맞아? 네. 뭐 이제 이런 거. 뭐 올해 연착륙인데 맞겠지? 네. 그래 맞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다 보니까 가장 지금 시장에서 약간 찝찝한 뭐 약간 예측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부터 인하해서 4번에서 뭐 4번이 뭡니까? 한 6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제 마침 뭐 또 경제 지표도 뭐 괜찮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금융 완화에 대한 연준의 피봇에 대한 조금 의구심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제 금리를 조금 올려 많은 폭은 아니지만 큰 폭은 아니지만 미국제 10년물이 다시 4%에 근접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서 주가는 조금 눌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작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뭐 숨고르기 장세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짚어볼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2024년에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보일 거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변수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에도 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 애매함과 착시 저는 뭐 두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애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조금 본격적인 확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냉각도 아니고 수축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좋은 표현으로는 뭐 골디락스고 또 골든 패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하지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시장에 이렇게 가깝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뭐 조금 화끈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애매하게 1년을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경기는? 네, 경기는. 네. 그런데 이제 착시라는 표현은 저는 이제 약간 국가별로 뜯어보면 미국은 그런데 다 그렇냐? 전 세계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미국은 뭐 사실 작년 2.5% 뭐 성장률 추정치인데 올해는 뭐 한 1.5%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틀릴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뭐 한 1%대 중반이라면 정말 뭐 굉장히 뭐 좋은 거고요. 잠재 성장률을 살짝 하회하는 연착륙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조금 미국보다는 살짝 좀 냉각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가령 유로존도 뭐 0.8%, 7%, 1%를 밑도는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연속적으로 안 좋아서 좀 유로존은 약간 디플레이션적인 양상이 조금 예상되고요. 중국은 지금 4%를 넘을까 말까 뭐 지금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뭐 한 6개월 전만 해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7, 4.8, 4% 후반대로 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연말 연초에는 뭐 4% 초반대 내지는 4%도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이제 지금 네.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도 대체로 이제 성장률이 조금 낮게 지금 예측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령 G20나 OECD 국가는 38개 국가입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2013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에 정상적인 경기 확장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한 8년 정도의 기간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라는 것은 경기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안 좋은 경기가 올해 경기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전망대로 만약에 올해 경기가 진행된다. 네. IMF나 뭐 OECD나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전망하는 대로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전망하는 대로 올해 경제가 진행된다면 올해 경제의 약간 온도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낮은 성장률이나 뭐 세계 교육이나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투자나 모든 부분에서 그냥 주춤한 그러니까 좀 애매하면서 착신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은 2013년에서 2019년 평균보다 높아요. 성장률은 뭐 코로나19 이전보다 현격히 낮은데 네. 인플레이션은 높습니다. 가령 OECD 38개 국가로 보면 올해 성장률 평균이 예상치가 1.4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서 19년 성장률은 2.3입니다. 그러니까 2.3에서 1.4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물가 상승률은 2013년에서 19년이 1.6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상은 5.3입니다. 네. 이거는 11월 달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전망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는 2%도 안 되는 물가였는데 올해는 무려 5%대 초반의 물가다. 근데 성장률은 낮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약간 뒤엉켜 있는 거죠. 아직도 물가가 뭐 잡혔느니 마느니 뭐 이제 연준이 피벗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네. 냉정하게 보면 물가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낮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전망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연초부터 상당히 박사님 좀 헷갈리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이 되면 아무래도 지표를 볼 때 굿뉴스가 배드뉴스다. 이렇게 했던 게 확실히 좀 변할 거다.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초반에 아직까지도 좋은 뉴스가 여전히 좀 배드뉴스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금리에 대한 것도 좀 바뀌면서 좀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뭘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 말씀 지적이 참 의미가 있으신 게 작년에 조금 나쁜 게 좋은 걸로 예상을 하고 미리 땡겨서 앞당겨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경기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 임금 상승률도 잡힐 거야.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연준의 피봇의 첫 시기는 앞당겨질 거고 금리 인하폭은 4번이 아니라 5번, 6번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이제 조금 배드 이즈 굿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많이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는 높아져 있는데 이제 지금 막상 경기 지표를 받아보니까 약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매함과 좀 혼돈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이 높은 주가를 뭐 높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어쨌든 많이 올라 있는 상태. 그렇죠. 나스닥도 40% 이상 올라 있는 상태, S&P도 뭐 25%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PR도 뭐 한 지금 S&P 500 PR이 16배, 17배가 아니라 20배잖아요. 네. 또 빅테크들은 뭐 거의 한 27배, 그렇죠. 27배, 30배 가깝고
평균이.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원래 주가가 올라갔던 논리, 그러니까 피봇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한 논리가 무너지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배드, 나쁘게 나오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또 논리의 모순에 빠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진퇴양난적인. 이거를 해결하려면 경기가 지나치게 나쁘게 일단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경기가 지나치게 나쁘게 경기 지표가 나오면 이거는 모든 판이 경기의 연착륙이라는 것조차 이렇게 뒤흔드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빠질 거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재로서는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실업률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어제 여전히 실업률이나 어제 ADP 민간 고용이나 16만 4천 명 이게 내일 고용 지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노동부의 공식 통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19만 9천 지금 12월에는 지금 16만 건 16만 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만 건 쪽으로 이렇게 근접하는 그 속도가 완만해야 되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한 달에 한 2, 3만 건씩 팍팍팍팍 줄면 이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비교적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졸트 보고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870만 건이나 기업들이 와서 일해주세요라고 지금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공급이 한 220만 명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이래서 이 통계가 잘못되지 않는 한 사실은 미국 고용시장 때문에 그 경기는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붙들어 내놓으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아직까지는 화끈하게 나빠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령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3.8%까지 약간 빠졌다가 4.0까지 올라간 게 사실 10년물 국채가 20bp 오른 거는 조금 큰 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댈 것은 금리 쪽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리 쪽에 더 민감하게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당분간 1월 장세만 압축해서 본다면 1월 달에는 금리에 웃고 금리에 우는 그러한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 웃고 금리에 운다. 그러니까 울었다 웃었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도. 그러면 연초 증시를 채권 시장, 채권 금리가 조금 많이 민감하게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M7 얘기를 잠깐 박사님 해주셨는데 M7을 가지고 PER, 밸류를 논한다는 게 사실 비쌌던 거는 연말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미래를 보고 때로는 그런 거 상관 안 하면서 막 달려갔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하나둘 나오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얘기가 지금 또 부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논리를 거의 다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이유를 논리를 갖다 대고 그래서 약간 사후 해석적인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AI라든지 조금 AI의 조금 놀라운 생태계 형성이라든지 또 그게 당장 다음 주부터 CES가 지금 맞습니다. 예상되고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올해 AI 연설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고요. 우리 HD 현대조선의 이제 정기선 부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마트 회장, 약간 BIT 쪽에서의 회장 CEO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활에 스며든
AI, 생활에 스며든 ICT 이런 기술이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엔터 콘텐츠, 여러 개랑 유통, 융합을 교육 이런데 이제 스며드는 네. 게 올해 CES의 그 조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AI는 아직 앞으로도 갈 길이 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놀라운 좀 약간 융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를 하고 이런 기업들이 그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겠네. 로레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AI를 해서 뭐 여성분들 화장하는데 메이크업 하는데 AI가 이렇게 그 저기를 안내해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레알 회장이 왜 나오지? 그랬는데 그 이유를 듣다 보니까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올해는 조금 재미있는 뭐 가볍게 얘기하면 테마주고 좀 진중하게 얘기하면 정말 AI가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죠. 그 M7 얘기를 이제 꺼낸 게 뭐냐면 박사님께서 경기가 좀 이렇게 애매하거나 안 좋더라도 M7의 성장이라든지 만약에 주식을 떠받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거는 역시나 새해에도 M7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조정을 두고 건강한 조정이다 아니면 너무나 지금 비싼 상태다 이제 뭐 하락이 조금 더 깊이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도 또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이 네네. 옆으로 갔네요. 네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M7의 시가총액의 비중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M7의 절대 밸류에이션도 물론 이제 싸지 않고 쉽게 손이 안 나갈 정도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을 유발할 정도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지금 이미 도달했지만 같은 얘기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뭐 전체 시장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7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체력이 약한 상태,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간다든지 지금처럼 내지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든지 또 말씀 나눴듯이 작년에 이미 올해 금리를 6번 인하하는 걸로 세팅하면서 주가가 열심히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논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M7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든지 그러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M7이 갈 데가 없는 거죠. M7을 올리면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S&P 전체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시장 체력이 되고 그런 체력을 뒷받침할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또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쨌든 지원이 네. 가능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막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별 종목으로의 M7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에서의 비중이 커진 M7이 조금 약간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네. 돌파구를 찾으려면 작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뭐 AI의 돌풍이 네. 갑자기 있다든지 때로는 정말 뭐 톡은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조금 나와야죠.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1월 15일 중순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과 또 1분기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전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M7 주식들의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좀 더 아름답게 나와야 이제 이게 논리가 뒷받침되는데 당장 뭐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M7이 약간 개점 휴업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뭐 한 분기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같은 논리로 M7이 못 움직인 거고 또 M7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또 갇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약간은 조금 그 종목 안에서는 변동성이 좀 크겠지만 종목 안에서도 변동성이 크고 또 시장 전체로도 조금 그렇게 추세를 바로 어느 쪽이든 아래쪽이든 위쪽으로든 추세를 조금 뚜렷하게 잡기에는 조금 힘이 달리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이 얘기인데 연초 증시는 어쨌든 금리, 채권 시장
이쪽에 네. 따라서 울고 웃을 수 있겠다. 이게 다 연결이 네. 되는 얘기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 몇 개만 네. 좀 보여주시고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뭐 네.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뭐 우리가 원론에 좀 충실해서 봤을 때 네. 우리가 보는 눈에 보는 명목금리는 사실은 어빙 피셔의 이게 피셔 방정식이거든요. 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 내가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왜 빌려주지? 기회 비용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지? 뭐 물가 상승이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아야지. 이 두 가지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이 장기 금리를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단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단기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금리 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뭐 조금 그 채권 만기가 길수록 더 이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단기 금리가 올해 연준이 뭐 저는 한 3번 정도 인하가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5.5에서 4.75가 이제 상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75가 단기 금리의 상단인데 뭐 양보해서 한 4.5라고 봐도 시장 금리가 4% 밑으로 크게 내려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경기가 올해 다행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올해 미국 경제가 다행히 1.5% 정도의 1%대 중반의 성장률이니까 그래도 국채 금리가 4%에서 4.5%에서 움직이는 거지. 올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2%다 이러면 10년물 금리는 다시 5%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시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약간 탐욕적인 연준의 6번 금리 인하가 지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약간 장기 금리가 떨어지려면 시장 금리를 많이 낮춰야 돼. 너희들 한 4-5번 낮추는 것으로는 부족해. 6번, 7번은 낮춰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장기 금리가 조금 더 안정돼. 이렇게 네. 약간 시장도 논리에 지금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한다 올해 향후 1년간 그러면 시장 금리는 3.5로 가기보다는 4.0에 머물려고 하는 속성이 훨씬 더 힘이 강할 거고 좀 성장률이 조금만 좋게 나오고 경제 지표가 뒷받침이 되면 4%에서 4.5%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10년물 5%에서 3%대 뭐 중후반 정도로 내려온 게 굉장히 좀 급격한 기간이었는데 언제든 5%로 뛸 수 있다는 여지도 늘 경제 생각을 지표가 해야 좋아지면 뭐 바로 뛸 수도 있고 시장은 굉장히 놀라겠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당연히 당연히 뭐 경제가 좋으니까 뭐 기업 실적도 양호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그 지금 아주 사랑스러운 금리가 다시 또 그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조금 엉망으로 만들 그러한 위험은 항상 지금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4.5%라는 것은 올해는 매크로 지표가 미국 국채 금리를 4% 중반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앞서도 뭐 전 세계 경제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제 조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식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지만 다행히 식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좀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미국 국채 금리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있는데 전 세계 벤치마크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이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은 국가도
조금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 국채 금리에 조금 붙을 가능성.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국가도 약간 유럽 같은 디플레이션이 만연한 국가도 금리는 약간 높게 형성되는 이런 약간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겪어야 되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물가 얘기를 잠깐 해주셨고 박사님 여기 자료도 인플레이션 추이에 대해서도 가지고 오신 게 있는데 사실 어제 그 고용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네. 걸 시사하는 거긴 했지만 그래서 뭐 채권 금리 영향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임금 상승이 동반되진 않았다라는 부분도 일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긴 했거든요.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가 어제도 이제 임금 상승률이 다행히 네. 그렇게 높진 않았고 아마 ADP 그 노동부 통계에서도 아마 3.0이 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임금 상승률은 천천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고용이 구조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조금 계절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 노조 파업에서 지난달에는 복귀하고 또 헐리우드 작가 배우들 복귀하고 네. 그러면서 지난달에 19만 9천 건을 찍었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12월 달에는 이제 내일 나오는 지표에서는 한 15만 건, 16만 건으로 이제 차분하게 낮아질 가능성.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 수치는 네. 임금이 훨씬 더 중요한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도 조금씩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초 증시는 채권 시장 환경과 금리가 좀 지배할 거다라는 게 저는 키포인트로 좀 기억에 남는데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초 대비 연말은 한 자릿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2024년은 주가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중에 굉장히 조금 우여곡절이 작년보다도 더 심할 가능성. 너무나 이제 좀 복잡한 연립방 정식이 지금 주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 나눴지만 뭐 하나 경제 지표가 조금 균형점에 도달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그 첫 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뭐 조금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보다는 너무 변동성이 큰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 계속 강조드리지만 좋은 기업들을 네. 조금 좋은 가격에 사시는 노력이 올해 뭐 주식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여곡절이란 표현 들으니까 연초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김한준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